2023년 4월 서울 외곽 60년 된 한옥의 정원에 봄볕이 쏟아지던 오전 10시 포클레인의 굉음이 고요한 주택가를 깨웠다. 오래된 기와집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정원부터 손을 대는 중이었다. 사장님, 여기 좀 보세요. 인부의 다급한 외침에 박민호가 현장으로 달려갔다. 58세 중견 건축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평생 모은 돈으로 아버지가 물려준 이 집을 고치고 있었다. 느티나무 뿌리 근처 깊이 1m 남짓한 곳에서 포클레인 삼날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인부가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낡은 나무 상자의 모서리가 드러났다. 민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우리 집 어딘가에 보물이 있다는 말씀. 그때는 노인의 옛날 이야기려니 했는데 조심해서 파네요. 상자는 생각보다 컸다. 가로 세로 70cm, 높이 50cm쯤.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듯한 상자는 70년 가까운 세월을 땅속에서 버텨왔음에도 원형이 비교적 온전했다. 4명의 인부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다. 무게가 상당했다. 최소 50kg은 좋게 넘어 보였다. 뚜껑을 열어볼까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낡은 자물쇠를 톱으로 잘라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며 저항했지만 결국 뚜껑이 열렸다. 햇빛이 상자 안으로 쏟아지는 순간 눈부신 황금빛이 튀어나왔다. 이게 뭐야? 인부들이 숨을 죽였다.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금괴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하나하나의 크기는 손바닥만 했고 표면에는 태극 문양과 함께 따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민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 김선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전화로는 못해요. 빨리 와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30분 후 선희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다. 55세인 그녀는 평소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남편의 긴박한 목소리에 불안감을 느꼈다. 대체 무슨... 말이 끊겼다. 거실 바닥에 놓인 상자, 그 안에서 빛나는 금괴들. 이게 진짜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게며 광택이며 진짜 같은데 부부는 인부들을 모두 퇴근시켰다. 오늘 본 것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입막음용 보너스를 후하게 쥐어주었다.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장남 박준서 32세, 건축사무소 근무, 차남 박준혁 28세, 스타트업 마케터, 그리고 딸 박민아 25세, 제약회사 연구원. 아버지, 이게 정말 우리 집에서 나온 거예요? 준서가 금괴 하나를 들어 올리며 물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다. 느티나무 아래 1m 깊이에 묻혀 있었어. 그럼 이게 할아버지가 숨겨놓으신 건가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1995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1978년에 세상을 떠났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민호는 20살이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정원 느티나무를 잘 지켜라. 언젠가 그 아래 묻힌 것을 찾을 날이 올 거다라고. 그때 그게 이 금괴였던 거네요. 준혁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직접 꺼내지 않으신 거예요? 미나의 질문에 민호는 답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사흘 후 돌아가셨다.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민호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그저 노안으로 인한 헛소리로 치부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선희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 금괴가 진짜라면, 그리고 우리 것이 맞다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준서가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렸다. 금괴가 총 200개, 각각 한 돈씩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금 시세로 대략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침묵이 흘렀다. 100억 원. 평범한 가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금괴 더미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설렘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 금괴는 정말 자신들의 것일까? 할아버지는 왜 평생 이것을 꺼내지 않으셨을까?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경찰에 신고하면 국가에 귀속될 수도 있어.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우선 이게 진짜 금인지부터 확인해보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박씨 가족은 거실 바닥에 쌓인 금빛 꿈을 보며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금괴와 함께 발견되었어야 할 낡은 천 보자기 하나가 상자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보자기에 적힌 글씨들이 앞으로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민호는 깊은 밤 홀로 거실에 나와 금괴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황금빛은 은은하게 빛났다. 그는 그것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이게 정말 우리 것이 맞나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창밖에서 바람이 느티나무 가지를 흔들 뿐이었다. 이틀 후, 민호는 금은방 세 곳을 돌아다니며 금괴의 진위를 확인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매번 금괴 하나씩만 가지고 갔다. 순도 99.9%. 대한민국 조폐공사에서 1950년대에 제작한 금괴가 맞습니다. 종로의 한 귀금속 감정사가 확신해 찬 목소리로 말했다. 1950년대요? 네. 한국전쟁 시기에 정부나 부유층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금괴들이죠. 지금은 구하기 어려운 희귀품입니다. 골동품 가치까지 합치면 시중 금시세보다 20% 정도 높게 받을 수 있어요. 민호의 계산기가 다시 돌아갔다. 100억이 아니라 120억. 아니, 어쩌면 그 이상. 그날 저녁, 다시 모인 가족회의는 전날과 분위기가 달랐다. 진짜 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흥분이 현실로 바뀌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단 금은방에 조금씩 나눠서 파는 게 어떨까? 준혁이 제안했다. 한꺼번에 팔면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한 달에 몇 개씩, 여러 곳에 나눠서. 세금은요? 미나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런 걸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 않나요? 선희가 휴대폰으로 검색하며 대답했다. 매장 발견물은 소유권 분쟁이 없으면 발견자 소유가 될 수 있대요. 하지만 신고하면 국가가 일정 부분 가져가고, 그럼 신고 안 하면 되잖아요. 준혁의 말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미나가 망설였다. 불법 아닌가요? 매장물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준서가 법률 정보를 찾아 읽었다. 다만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땅에서 나온 거니까 원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 거 맞아요. 원소유자가 누군지는 어떻게 알아요? 민호가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 위 증조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기록도 없고, 그럼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네요. 준혁의 눈이 반짝였다. 아버지, 이걸로 우리 회사 확장할 수 있어요. 요즘 자재가 몰라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돈이면 형은 건축사무소 차릴 수 있고 나는 유학 갈 수 있어요. 박사과정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가족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각자의 꿈이 저 금괴 더미 위에 투영되기 시작했다. 민호는 아내를 바라봤다. 선희는 조용히 금괴를 쓰다듬고 있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글쎄요. 선희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갖고 싶어요. 우리 평생 얼마나 고생했어요? 당신 사업 시작할 때 대출 받아서 이자 갚느라 밤잠 못 잔 거 나는 다 기억해요. 애들 학원비 아껴가며 살림한 것도 목소리가 떨렸다. 이 돈이면 당신도 편하게 은퇴할 수 있고 나도 하고 싶었던 제과점 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정말 우리 거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날 밤 가족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다만 한 가지만 합의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민호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온갖 계산이 돌아갔다. 120억을 5 식구가 나누면 1인당 24억. 아니, 부모가 절반을 가지고 자식들이 나머지를 나누면 당신 안 자요? 옆에서 선희가 물었다. 잠이 안 와요. 나도요. 자꾸 그 금괴 생각이 나요. 부부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여보, 우리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선희의 질문에 민호는 답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다시 상자를 확인했다. 혹시 놓친 것이 있나 싶어서였다. 상자 바닥에 깔린 천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천 보자기 안쪽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다. 낡은 붓글씨.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었다. 찐 남비루한 미흥 남피란민 공동자의 장 공동재산. 민호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보자기를 펼쳤다. 거기에는 53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징용주, 김영수, 리순더, 이순덕, 보주, 쉰박지훈, 최민즈, 최명자. 각 이름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징 5돈, 징 3돈, 징 10돈. 민호의 손이 떨렸다. 이름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니 정확히 53명. 금액을 모두 합치니 200돈이 맞았다. 이게 대체. 그는 보자기 끝에 적힌 글귀를 읽었다. 찌지 1950년 12月 20일 오당 신 안에서 필요한 길에 오르며 그즈의 잘 잔을 허하여 이에 말 장하노라. 살아 돌아오는 이 있거든 함께 나누고 혹 돌아오지 못하는 이 있거든 그자 주에게 전하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금괴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혼자만의 것도 아니었다. 1950년 12월 흥남 철수 작전 때 피란을 떠나던 53명의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재산을 모아 만든 공동 기금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 이것을 나누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70년이 넘도록 아무도 찾지 않았다. 왜일까? 민호는 천천히 깨달았다. 그 53명 중 대부분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거나 돌아오더라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할아버지만 유일하게 이 장소를 기억하고 있었을 터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왜 평생 이것을 꺼내지 않으셨을까? 민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가난했지만 정직했던 분. 남의 것은 손도 대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분. 할아버지는 혼자 가질 수 없었던 거구나. 민호는 보자기를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120억. 아니, 이건 자신의 돈이 아니었다. 53가족의 것이었다. 민호는 보자기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가족들을 다시 불렀다. 이걸 봐요. 준서가 보자기의 글씨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흥남 피란민 공동재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미나가 물었다. 민호는 천천히 설명했다. 1950년 12월 한국전쟁 당시 흥남에서 철수하던 피란민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각자의 마지막 재산을 모아 이곳에 묻었다는 것을
살아 돌아오면 함께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그럼 이 금괴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70년이 넘었잖아요. 준혁이 반박했다. 이 사람들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53명이나 되는데 지금 살아있을 리 없어요. 그래도 가족들은 있을 거예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이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준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70년 전 이름이에요. 주소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는 건 왜 안 돼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다. 할아버지도 평생 이걸 지키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상속받은 거라고요. 조용히 해. 민호가 소리쳤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버지.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솔직히 마음이 복잡해요. 하지만 준혁이 말도 맞아요. 이 사람들을 찾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70년 전 기록이고 이름만 있지 주소도 없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미나가 고집했다. 신문에 광고라도 내든지 방송에 제보하든지 그럼 세상이 다 알게 되잖아. 준혁이 소리쳤다. 우리가 이 돈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처럼 번진 남매 간의 언쟁. 선희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출다. 그만해요. 제발. 그날 밤 가족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각자 방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120억과 53개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싸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호야.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할아버지?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선희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환청이었을까? 민호는 다시 눕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보자기에 적힌 이름들이 떠올랐다. 김영수, 이순덕, 박치훈, 최명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전쟁 중에 어떻게 살았을까? 살아 돌아왔을까? 아니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을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눈 밑에 다크서클을 달고 식탁에 앉았다. 잠 못 잤어요? 선희가 물었다. 응. 자꾸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였는데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하지 말라는 것 같았어. 선희도 피곤한 얼굴이었다. 나도 어젯밤 꿈을 꿨어요. 낡은 한복 입은 할머니들이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꿈. 그분들이 계속 집 안을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무서웠어요. 민호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꿈일까?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 만들어낸 환영일까? 그날 오후. 민호는 홀로 아버지의 유품이 보관된 다락방에 올라갔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다.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던 중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할아버지의 것이었다. 1978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으로 보였다.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이 일기를 쓰는 이유는 내가 평생 지켜온 비밀을 기록해두기 위함이다. 민호의 손이 떨렸다. 1950년 12월 흥남에서 피란을 떠날 때 마을 사람 53명이 각자의 재산을 모았다. 금은 보화를 녹여 금괴로 만들고 안전한 곳에 묻기로 했다. 내가 그 장소를 정했다. 우리 집 정원 느티나무 아래.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 나누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1953년 휴전이 되고 돌아왔을 때 53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나를 포함해 단 7명 뿐이었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금괴의 존재를 알렸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목도 함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가져가느냐. 그 돈은 그분들의 넋이니 그냥 두자. 언젠가 자손들이 찾을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그 금괴를 지켰다. 가난해도 손대지 않았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아들 민성민호의 아버지에게는 이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그 아이가 유혹에 빠질까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손자 민호에게는 언젠가 말해주려 한다. 그 아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를 기다리며.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진실을 말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민호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흐느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날 밤, 민호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 흥남 부두에서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 추운 겨울, 아이를 아는 어머니들, 금괴를 묻으며 꼭 살아 돌아오자고 약속하는 남자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했다.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가족들을 다시 모았다. 손에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이걸 읽어봐요. 가족들이 돌아가며 일기를 읽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나는 눈물을 흘렸다. 준서는 긴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지키셨던 거예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난하셨어도 이 돈을 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준서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다. 53명 중 46명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7명도 이 돈을 나누지 않기로 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미나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어요.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며 설명했다. 첫째, 이 돈을 우리가 가지는 것. 어차피 주인을 찾기 어렵고 할아버지도 우리 집에 묻어두셨으니 상속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53명의 후손을 찾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도 시도는 해보는 거죠. 준혁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70년 전 이름이에요. 이순덕, 김영수, 흔한 이름들이에요. 어떻게 찾아요? KBS 아침마당 같은데 나가서 찾아보면 어때요? 미나가 제안했다. 이산가족 찾기처럼요. 그럼 우리가 금괴 갖고 있다는 게 전국에 알려지잖아요. 준혁이 반박했다. 그때부터 온갖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거기 있다고 나타날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DNA 검사라도 하고 70년 전 사람들 DNA를 어디서 구해요? 형제의 언쟁이 다시 시작되려는 순간 선희가 끼어들었다. 일단 이름부터 조사해봐요. 그녀가 노트북을 꺼냈다. 53명의 이름을 온라인 족보 사이트나 국가기록원에서 검색해보는 거예요. 혹시 흥남 출신이라는 기록이 있는지. 그래봤자 동명이인 천지일 텐데.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선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혁이 입을 다물었다. 그날부터 가족들은 밤마다 모여 이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가기록원, 온라인 족보, 6.25 전쟁 참전자 명부, 흥남 철수 작전 관련 기록. 일주일이 지났다. 찾았어요. 준서가 소리쳤다. 김영수, 1920년생, 함경남도 흥남 출생, 1950년 12월 흥남 철수 때 메러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거제도로 피란. 이후 행적 불명. 정말요? 가족들이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 기록이에요. 여기 사진도 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이 사람, 진짜 보자기에 적힌 김영수일까요?
생년월일과 출신지가 일치해요. 그리고 흥남 철수 때 피란 왔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거네요. 하지만 이후 행적이 불명이에요. 거제도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미나가 검색을 계속했다. 김영수.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이 수백 명. 하지만 1920년생. 흥남 출신이라는 조건을 넣으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됐다. 53명 중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국가기록원, 도서관, 심지어 옛날 신문 기사까지 뒤졌다. 보름 후 준서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 아버지, 이거 봐요. 1955년 거제도 신문 기사예요. 기사 제목은 이랬다. 흥남 피란민 김영수 씨. 실종된 가족 찾아. 기사 내용을 보니까 김영수 씨가 전쟁 중에 가족과 헤어졌대요. 부인과 두 아들을 찾는다고. 그럼 이 사람 가족이 있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찾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준서는 계속 조사했다. 거제도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1950년대 피란민 명부를 확인했다. 김영수. 1958년 부산으로 이주. 이후 기록 없음. 실마리가 끊겼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부산시청, 각 구청, 주민센터를 전전하며 기록을 찾았다. 한 달이 흘렀다. 찾았다. 이번에는 미나였다. 김영수 씨. 1963년 부산 동래구에서 사망. 유족은 장남 김철수, 차남 김영우. 유족이 있어요? 네. 그리고 김철수 씨는 1995년까지 부산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은요? 서울로 이사 온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서울 강북구. 주소를 찾아냈다. 하지만 20년 전 주소였다. 지금도 거기 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민호는 직접 그 주소를 찾아갔다. 강북구의 오래된 주택가, 허름한 빌라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옆집에 물어봤다. 김철수 씨요? 5년 전에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자식들이 모시고 갔다던데. 어느 요양원인지 아세요? 글쎄요. 경기도 쪽이라고 들었는데 또다시 실마리가 끊겼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요양원을 하나하나 전화했다. 100군데가 넘는 요양원에 문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김철수 씨. 네, 저희 요양원에 계십니다. 민호의 가슴이 뛰었다. 면회 가능한가요? 가족분이신가요? 아, 아니에요. 먼 친척입니다. 그럼 보호자분 허락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민호는 요양원 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70년 전 흥남 철수 때의 이야기. 금괴, 아버지 김영수의 이름. 원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한번 찾아오세요. 김철수 어르신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흘 후 민호는 경기도 양평의 한 요양원을 찾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53명 중 첫 번째 사람의 후손을 만나는 순간이었다. 요양원 2층 작은 방에서 민호는 김철수를 만났다. 90세의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르신, 손님 오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김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흐릿한 눈빛이 민호를 향했다. 누구시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민호입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어르신 아버님이 김영수 씨 맞으신가요? 1920년생, 흥남 출신. 김철수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오? 민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의 집, 정원에서 발견한 금괴, 53명의 이름이 적힌 보자기.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가 가져온 보자기 사진을 바라봤다. 이게
이게 진짜요? 네. 제 할아버지께서 평생 지키셨습니다. 김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흥남에서 피란 올 때 마을 사람들과 재산을 모아 묻었다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찾으러 가자고.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장소를 끝내 찾지 못하셨어요. 기억이 희미해지셨대요. 서울 어디쯤이라고만 하시고. 그래서 못 찾으셨군요. 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한으로 여기셨어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김철수는 한참을 울었다. 민호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어르신, 그럼 아버님 몫의 금괴를. 아니요. 김철수가 손을 저었다. 그건 제 것이 아니요. 아버지도 살아생전 말씀하셨어요. 그 돈은 돌아가신 분들의 넋이 담긴 돈이니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하지만 어르신 아버님 몫이, 아버지 몫도 5돈밖에 안 돼요. 큰 돈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김철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당신 할아버지께서 평생 그걸 지켜주셨다니 고맙소.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나머지 52명을 찾는 거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방송에 나가시오. KBS 이상가족 찾기 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하지만 그럼 가짜 후손들이 나타날 수도. 그건 확인하면 되지 않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53명 중 몇 분은 특징이 있었다고. 김철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이순덕 할머니는 왼손 약지가 없으셨대요. 어릴 때 사고로. 그리고 박치훈 씨는 독립운동가였다고 들었어요. 일제시대 때 감옥에도 다녀오셨고. 민호는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었다. 최명자 할머니는 간호사셨어요. 흥남에서 병원 일하셨고 아주 미인이셨다는데 아버지가 젊었을 때 짝사랑했었대요. 김철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모으시오. 그럼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을 거요. 민호는 요양원을 나서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조금씩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 우리 방송에 나갑시다. 준혁이 여전히 망설였다.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온 나라가 알게 되는 건데. 괜찮아. 이건 우리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다음 날, 민호는 KBS에 연락했다. 아침마당 제작진과 통화하며 사연을 설명했다. 흥남 철수 당시 53명의 공동 재산이라고요? PD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겼다. 이거 엄청난 사연인데요. 방송 나가시겠어요? 네. 후손들을 찾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촬영이 잡혔다. 민호는 금괴와 보자기를 들고 방송국으로 향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자가 물었다. 이 금괴를 발견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처음엔 솔직히 기뻤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돈을 돌려주시려고? 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70년 전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분들의 것입니다. 방송이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감동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저희 할머니가 혹시 그 명단에 계실까요? 함경도 출신이신데. 그리고 방송 다음 날부터 전화가 빗발쳤다.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거기 있어요. 우리 증조할머니가 흥남 출신이에요. 확인 좀 해주세요. 민호는 하루에 1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다. 대부분은 이름만 비슷할 뿐 실제 인물과는 관계없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진짜도 있었다. 이순덕, 저희 할머니 이름이에요. 경남에서 온 전화였다. 70대 여성의 목소리.
할머니는 왼손 약지가 없으셨어요. 어릴 때 사고로 민호의 심장이 뛰었다. 김철수 어르신이 말했던 특징과 일치했다. 지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하지만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흥남에서 피란 올 때 마을 사람들과 금을 묻었다고. 전쟁이 끝나면 찾으러 가자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못 찾으시고 가셨어요. 그게 한이셨대요.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으신가요? 네. 할머니 유품 중에 낡은 수첩이 있어요. 거기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이름이 몇 개 적혀 있어요. 보내주실 수 있나요? 사흘 후 택배로 도착한 수첩. 거기에는 10여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자기의 이름들과 대조해보니 8개가 일치했다. 진짜였다. 두 번째 후손을 찾은 것이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민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전화를 받고 사람을 만나고 증거를 확인했다. 53명 중 15명의 후손을 찾아냈다. 어떤 이는 서울에, 어떤 이는 부산에, 어떤 이는 제주도에 살고 있었다. 흩어졌던 피란민의 후손들이 70년 만에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머지 38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3개월이 흘렀다. 민호는 53명 중 23명의 후손을 찾아냈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였다. 거실 테이블에는 조사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족보 신문 기사, 6.25 참전 기록, 피란민 명부.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준혁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나머지 30명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거나 후손이 없거나. 아니야. 조금만 더 찾아보면. 언제까지요? 1년? 2년?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 현실을 봐요. 회사 일도 못 하시잖아요.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회사 망해요. 실제로 민호의 사업은 어려워지고 있었다. 3개월 동안 후손 찾기에만 매달리느라 회사 일을 소홀히 했다. 중요한 거래처를 놓쳤고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준혁이 말이 맞아요. 선희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당신 건강도 나빠지고 있어요. 요즘 밤마다 악몽 꾸시잖아요. 사실이었다. 민호는 매일 밤 꿈에서 53명의 얼굴을 봤다. 한복 입은 노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손짓하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그래도 끝까지 찾아야 해. 왜요? 준혁이 물었다. 23명은 찾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몫을 주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돼. 미나가 끼어들었다. 30명의 몫을 우리가 가지는 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준 건데 우리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지키신 거죠. 그것도 한 푼도 안 쓰시고 남매의 언쟁이 시작되려 할 때 준서가 말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 기한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한? 네. 예를 들어 6개월. 6개월 안에 못 찾으면 23명에게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인 타협이에요. 아버지, 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우리도 살아야죠. 회사도 지켜야 하고 아버지 건강도 챙겨야 하고. 민호는 고민에 빠졌다. 아들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30명을 포기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민호는 다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다. 나는 이 금괴를 평생 지켰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이것은 옳은 일이었으니까. 옳은 일.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결심했다. 6개월 더 찾아보겠어요.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회사 일은 제대로 하겠어요. 주말과 저녁 시간만 이용해서 찾겠어요. 그럼 더 오래 걸릴 텐데. 상관없어요. 천천히라도 끝까지 찾을 거예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민호는 루틴을 바꿨다. 평일 낮에는 회사 일에 집중하고 저녁 6시 이후와 주말에만 후손 찾기를 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24번째 후손을 찾았다. 박치훈. 저희 증조할아버지세요. 30대 남성이 찾아왔다. 손에는 낡은 사진을 들고 있었다. 증조할아버지는 독립운동 가셨어요. 일제시대 때 투옥되셨고 해방 후에는 흥남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셨대요. 사진 속에는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눈빛이 강렬했다. 6.25 때 납북되셨어요.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죠. 그럼 피라는 못 오신 건가요? 아니요. 가족만 먼저 보내셨대요. 나는 학생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증조할아버지를 기다리셨대요.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70년 전 그 혼란 속에서 학생들을 지키려 남았던 선생님,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 증조할아버지 몫은 $10이에요. 제일 많으시네요. 그건 아마 학교에서 모은 돈이 아닐까 싶어요.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께 맡긴 박지훈의 증손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요? 증조할아버지가 지키려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 정신을 저는 이어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신 부탁이 있어요. 그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증조할아버지 몫은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그게 증조할아버지가 원하시던 일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이야기가 쌓여갔다. 53명 각자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 납북된 사람, 살아 돌아왔지만 가난 속에서 죽은 사람, 그리고 그 후손들. 어떤 이는 부자가 되었고 어떤 이는 여전히 가난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었다. 조상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 5개월째 민호는 31번째 후손을 찾았다. 이제 22명만 남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53명 중 6.25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묘를 찾기 위해서였다. 참배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다. 혹시 박민호 씨 아니세요? 70대 노인이었다. 네, 그런데요. 방송 봤어요. 흥남 금괴 이야기.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희 어머니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최명자. 민호의 심장이 뛰었다. 김철수 어르신이 말했던 그 이름. 간호사였던 미인.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생전에 늘 말씀하셨죠. 흥남에서 함께 묻은 금괴 이야기. 어머님께서 살아 돌아오셨군요. 네, 기적적으로. 하지만 평생 그 금괴를 찾지 못하셨어요. 노인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셔서. 32번째 후손이었다. 이제 21명만 남았다. 6개월이 되던 날, 민호는 총 37명의 후손을 찾아냈다. 남은 사람은 16명. 거실에 후손들을 초대했다. 23가족이 모였다. 나이는 3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호가 인사를 건넸다. 70년 전 여러분의 조상께서 함께 묻으신 금괴를 지금 여기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금괴가 놓였다. 200돈.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제 할아버지께서 평생 지키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돌려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김철수의 아들이 손을 들었다. 아직 16명을 못 찾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민호가 준비한 서류를 펼쳤다. 찾은 37명의 몫은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6명의 몫은 따로 보관하겠습니다. 언젠가 후손이 나타나면 그때 드리는 거죠. 만약 영영 못 찾으면요. 10년을 기다려보겠습니다. 10년 후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박치훈의 증손자가 일어섰다. 이 돈을 그냥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뜻깊게 써면 좋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전쟁 중에 모은 돈이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쓰기엔 의미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무슨 뜻이죠?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37가족이 함께 출연해서 장학재단이나 복지재단을. 좋은 생각이네요. 이순덕의 손녀가 동의했다. 저희 할머니도 평생 가난한 사람들 도우며 사셨어요. 이 돈으로 할머니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표결에 붙였다. 37가족 중 31가족이 찬성했다. 그럼 흥남이 망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민호가 선언했다. 53명 조상님들의 이름을 걸고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과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달 후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다. 자본금 70억 원. 37명의 목 중 일부는 각 가족이 가져갔지만 대부분은 재단에 출연했다. 첫 번째 사업은 장학금이었다. 6.25 전쟁 유족 자녀와 북한 이탈 주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 두 번째는 요양사업. 전쟁 참전 용사와 피난민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 지원. 세 번째는 기록사업. 6.25 전쟁의 기억을 보존하고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일. 재단 설립 소식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100억 금괴, 욕심 버리고 나눔 실천. 70년 만에 찾은 조상의 유산, 사회의 환원,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의 금괴. 방송과 신문에 민호와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갔다. 반응은 뜨거웠다. 감동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 100억을 포기하다니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존경합니다.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바보 아니냐. 100억을 왜 나눠줘. 나 같으면 그냥 가졌을 텐데.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었다. 재단 설립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저희 아버지도 53명 명단에 있어요. 전화가 걸려왔다. 미국에서였다. 1950년에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최근에 뿌리 찾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흥남 출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38번째 후손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또 다른 전화. 저희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세요. 요양원에 계신데 방송 보고 나서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셨어요. 내 이름이 거기 있다고. 39번째. 재단 소식이 해외 동포 사회까지 퍼지면서 연락이 이어졌다. 캐나다, 호주, 브라질. 40번째, 41번째, 42번째. 1년 만에 47명의 후손을 찾았다. 남은 사람은 6명. 민호는 계속 찾았다. 주말마다 국가기록원과 도서관을 다녔다. 옛날 신문을 뒤지고 족보를 찾았다. 2년째 되던 해 48번째 후손을 찾았다. 3년째 49번째, 4년째 50번째. 이제 3명만 남았다. 하지만 실마리가 끊겼다. 아무리 찾아도 나머지 3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준서가 말했다. 50명 찾으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아니야.
끝까지 찾아야 해.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5년째 되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탈북민이었다. 제 할아버지가 남쪽으로 가족을 보내고 북에 남으셨어요. 이름이 정만식. 혹시 명단에 있나요? 민호는 보자기를 펼쳤다. 53번째 줄에 그 이름이 있었다. 있습니다. 정만식님. 51번째 후손이었다. 이제 2명만 남았다. 민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북한 적십자사에 연락했다.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통해 북쪽에 혹시 후손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6개월 후 답장이 왔다. 강필수, 조영희 두 분은 북쪽에 후손이 있습니다. 52번째, 53번째. 드디어 모두를 찾았다. 7년이 걸렸다. 민호는 그날 밤 느티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다 찾았어요. 53명 모두. 별들이 반짝였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다. 민호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흥남이망재단 사무실. 넓은 회의실에 53가족의 대표들이 모였다. 북한의 이 가족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테이블 중앙에 금괴 200돈이 놓였다. 7년간의 여정이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드디어 70년의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3명 모두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각 가정의 몫은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명단을 읽었다. 이름 옆에 적힌 금액대로 분배하기로 했다. 김영수 5돈, 이순덕 3돈, 박치훈 10돈.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재단 이사장이 된 김철수의 아들이 말했다. 이 자리는 70년 전 헤어진 마을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화면 속 북한의 후손이 말했다. 저희 할아버지는 남쪽 가족을 그리워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 믿으시며. 목소리가 떨렸다. 이렇게라도 연결되어 감사합니다. 재단은 각 가정에 금괴를 나눠주기 전에 제안했다. 금괴를 현금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금괴 그대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재단에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53가족 중 20가족은 현금을 선택했다. 생활이 어렵거나 자녀 교육비가 필요하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한 경우였다. 15가족은 금괴 그대로 받기를 원했다. 조상의 유품으로 간직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18가족은 재단에 기부했다.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조상님의 뜻에 맞을 것 같아요. 박치훈의 증손자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평생 교육자셨어요. 이 돈으로 장학금을 만드는 게 맞아요. 이순덕의 손녀도 동의했다. 할머니는 가난한 사람들 도우며 사셨어요. 복지, 사업에 써주세요. 재단의 기금은 120억에서 180억으로 늘어났다. 분배식이 끝난 후 53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우리 조상들이 70년 전 함께 밥 먹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말했다. 그러게요. 흥남 어느 골목에서 이야기가 이어졌다. 각자의 조상 이야기를, 전쟁 중의 사연을, 피랑길의 고난을. 저희 할머니는 흥남에서 약방을 하셨대요. 아,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아셨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 동네 사셨거든요. 정말요? 혹시 할아버지 이름이 연결고리가 하나둘 만들어졌다. 7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다시 만나는 사람들. 식사 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 모였다. 민호의 집 정원. 금괴가 묻혀있던 바로 그 자리. 이 나무가 70년 동안 비밀을 지켜줬군요. 누군가 나무를 쓰다듬었다. 고맙습니다, 나무야. 민호는 작은 비석을 세웠다. 칭난비루한민 53년 공동자이찬 마이 장디 1950년 12월 20일
그 아래 작은 글씨로 53명의 이름을 새겼다. 이제 이 자리는 기념비가 될 겁니다. 민호가 말했다. 후손들이 대대로 찾아와 조상을 기억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비석 앞에서 묵념했다. 70년 전 전쟁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날 밤, 재단은 공식 출범 행사를 가졌다. 언론이 몰려들었다. 7년 만에 53명 모두를 찾으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기자가 물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었어요. 민호가 답했다. 특히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찾을 수 있을까 의심도 했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요. 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이 금괴를 지키셨어요. 한 푼도 안 쓰시고. 그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약속 때문이었어요. 53명과의 약속. 살아 돌아오면 함께 나누자는 약속.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려 평생을 사셨어요. 그 약속을 당신이 이어받으신 거네요. 네. 할아버지의 뜻을 제가 완성한 겁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민호. 아내가 차를 내왔다. 수고했어요. 당신도 7년 동안 많이 힘들었죠. 선희가 웃었다. 처음엔 반대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지자고. 기억나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옳았어요. 이렇게 하길 잘했어요. 왜요? 돈은 쓰면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 덕분에 자랑스러운 가족이 됐어요.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준서와 준혁, 미나도 거실로 나왔다. 아버지, 저 사과할 게 있어요. 준혁이 말했다. 처음엔 아버지가 이해 안 됐어요. 100억을 왜 포기하냐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보다 귀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정직과 약속.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용기를. 미나도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준서가 말했다. 아버지, 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볼까요? 후세에 남기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 그날 밤, 박씨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7년간의 여정을, 만났던 사람들을, 들었던 이야기들을. 창밖에서는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70년의 비밀을 지켜온 나무.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품은 나무. 민호는 창문을 열고 나무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잘하셨죠? 별들이 반짝였다. 바람이 대답하듯 나무를 흔들었다. 민호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를 느꼈다. 1년 후, 흥남이 망재단은 첫 번째 장학생 30명을 선발했다. 6.25 전쟁 유족 자녀와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이었다. 여러분은 단순히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민호가 장학생들에게 말했다. 70년 전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장학생 중 한 명이 일어섰다.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제 할머니도 흥남 출신이세요. 어쩌면 53명 중 누군가와 아셨을지도 모르죠. 눈물을 훔쳤다. 이 장학금은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할머니와 이곳을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재단은 장학 사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다. 전쟁 참전 용사 요양 지원. 한 달에 100명의 어르신을 돕기로 했다. 이산가족 찾기 지원. 재단의 조사팀을 만들어 흩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일. 전쟁 기록 보존. 참전 용사와 피난민의 증언을 영상으로 남기는 작업.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잊혀집니다. 재단 이사장 김철수의 아들이 말했다. 53명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보존해야 합니다. 민호는 매주 토요일 재단에 나가 자원봉사를 했다. 회사는 아들 준서에게 물려주고 반쯤 은퇴한 상태였다. 아버지, 쉬셔야죠. 준서가 걱정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일이 내게는 쉼이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진짜 휴식이지. 어느 토요일, 민호는 재단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9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저, 혹시 박민호 씨세요? 네, 그런데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제 남편 몫을 찾아주셔서. 어느 분이셨나요? 강필수. 북쪽에 남으신 분이에요. 민호는 기억했다. 52번째로 찾은 사람. 북한 적십 자살을 통해 후손을 확인한 경우 북쪽에 계신 줄 알았는데 저는 남쪽에 있어요. 1950년에 헤어졌죠. 남편은 나중에 간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70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오시지 않았어요. 혹시 북쪽 가족과 연락은? 작년에 상봉 신청했어요. 재단에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알게 됐죠. 남편은 1953년에 돌아가셨대요. 폭격으로.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70년 동안 살아계신 줄 알고 기다렸거든요.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남편분 몫은 북쪽 자녀분들이 받으셨어요. 알아요. 괜찮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이게 우리 결혼 사진이에요. 1948년.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서 있었다. 한복을 입은 신랑 신부. 행복한 미소. 2년 후 전쟁이 났죠. 모든 게 바뀌었어요. 힘드셨겠어요. 혼자 두 아이 키웠어요. 남편 올 거라 믿으며 재혼하자는 사람도 많았지만 거절했어요. 난 강필수의 아내니까.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옛사랑이 어려 있었다. 재단에서 하는 일 보고 감동했어요.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민호가 답했다.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죠. 진짜 목적은 53명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을 연결하고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할아버지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엔 악몽이 아니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웃고 계셨다. 잘했다, 민호야. 할아버지. 내가 약속을 지켜줬구나. 53명의 약속을. 할아버지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편히 쉬어라. 너는 충분히 잘했어.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평화로운 눈물이었다. 2년 후, 재단은 흥남기업관을 설립했다. 53명의 이야기를 전시하는 작은 박물관이었다. 입구에는 53명의 사진이 걸렸다. 흑백 사진들. 어떤 사진은 선명했고 어떤 사진은 흐릿했다. 몇몇은 사진조차 없어서 이름만 적혀 있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야기가 있어요. 민호가 방문객들에게 설명했다. 독립운동가였던 분, 간호사였던 분, 약방 주인이었던 분.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전쟁이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었죠. 전시관 한쪽에는 금괴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다. 53개 중 하나를 기증받은 것이다. 이 금괴는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안내판에 적혀 있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70년을 지켜진 약속. 살아 돌아오면 함께 나누자는 약속. 전시관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다. 학생들, 외국인 관광객, 역사 연구자들. 이 이야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외국인 방문객이 말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시리아도, 우크라이나도, 아프가니스탄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려야 해요.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지를. 3년째 되던 해, 재단은 국제평화상을 받았다. 흥남이망재단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이 말했다.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선택한 박민호 씨와 53가족의 결정은 우리 시대의 희망입니다. 민호는 상을 받으며 생각했다. 7년 전 정원에서 금괴를 발견했던 그날을 만약 그때 그냥 가졌다면 100억을 가지고 편하게 살았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이 이야기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느티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우리 잘하고 있죠? 별들이 반짝였다. 민호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악몽은 오지 않았다. 대신 편안한 꿈을 꾸었다. 53명이 함께 웃고 있는 꿈을. 2027년 봄, 민호는 70세가 됐다. 완전히 은퇴하고 재단 일에만 전념했다. 흥남이망재단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평화재단이 됐다. 매년 1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200명의 참전 용사를 돕고 50편의 증언 영상을 제작했다. 할아버지, 나 왔어요. 9살 손녀 박서연이 재단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오늘 학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 발표했어요. 그래, 어땠는데? 친구들이 다 감동했대요. 선생님도 울으셨어요. 서연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영웅이래요. 민호는 손녀를 안아 올렸다.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지. 그게 영웅이잖아요. 재단 직원들이 웃었다. 그날 오후,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북한에서 온 강필수의 손자였다.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남쪽에 온 것이다. 할아버지 묘소에 가보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북쪽에 할아버지 묘가 있지만 할머니가 계신 곳에도 가보고 싶어서요. 민호는 그를 데리고 국립묘지로 갔다. 강필수 할머니가 남편을 기리며 세운 작은 비석이 있었다. 남편 강필수, 1950년 소식 끊김. 영원히 기다리는 아내 올림. 손자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찾으셨어요. 70년 만에. 민호도 옆에서 함께 묵념했다. 저녁, 53가족 대표들이 모였다. 이제는 정기 모임이 됐다.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 재단 운영을 논의하고 조상의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쟁을 몰라요. 누군가 걱정했다. 6.25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알려야죠. 박치훈의 증손자가 말했다. 학교에 찾아가서 강연하고 SNS로 이야기를 퍼뜨리고 웹툰 만드는 건 어때요? 젊은 후손 중 하나가 제안했다. 53명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요즘 애들은 웹툰 많이 보잖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결정됐다. 재단은 웹툰 제작팀을 꾸려 흥남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첫 화 조회수 100만, 댓글은 수천 개. 울었어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니. 우리 증조할아버지도 6.25 참전하셨는데 이야기 안 해주셨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져요. 웹툰은 큰 인기를 끌어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70년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10부작 드라마는 시청률 20%를 넘겼다.
민호는 드라마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내 이야기가 드라마가 되다니. 당신 이야기가 아니라 53명의 이야기죠. 선희가 옆에서 말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 그해 여름, 재단은 평화순례를 시작했다. 흥남에서 서울까지 70년 전 피랑길을 따라 걷는 행사였다. 100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53가족 후손들, 참전 용사, 청소년, 외국인. 이 길을 7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걸었어요. 민호가 출발점에서 말했다. 추운 겨울, 폭격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살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가자들은 10일 동안 400km를 걸었다. 흥남에서 시작해 원산, 양양, 속초, 강릉을 거쳐 서울까지. 길을 걷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다. 전쟁의 아픔, 평화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 할아버지, 이 길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젊은 참가자가 말했다. 70년 전엔 더 힘들었겠죠. 눈 속을, 폭격 속을, 굶주림 속을. 서울에 도착한 날, 참가자들은 느티나무 아래 모였다. 금괴가 묻혀있던 바로 그 자리.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민호가 선언했다. 전쟁을 기억하고 평화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 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이 함께 외쳤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그날 밤, 민호는 할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다. 할아버지, 제가 잘한 걸까요? 영정 속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때로는 의심도 했어요. 100억을 포기한 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7년을 매달린 게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이게 옳았다고. 할아버지께서 평생 지키신 약속을 제가 완성했다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느티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이제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 53명 모두 찾았어요. 약속 지켰어요. 그날 밤, 민호는 가장 편안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53명이 모여 있었다. 젊은 모습으로, 전쟁 전의 모습으로. 그들은 느티나무 아래 둘러앉아 웃고 있었다. 고맙네, 민호야. 자네 할아버지가 지켜줬고, 자네가 찾아줬네. 이제 우리 편히 쉴 수 있겠어. 민호도 그들 사이에 앉았다. 할아버지도 계셨다. 잘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자네는 돈보다 귀한 것을 선택했어. 약속과 신뢰와 사랑을. 53명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옛날 노래.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함께 불렀다. 꿈에서 깨었을 때 민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창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느티나무를 비추고 있었다. 70년의 비밀을 지켜온 나무. 이제는 평화와 약속의 상징이 된 나무. 민호는 창문을 열고 나무를 바라봤다. 고맙다, 나무야. 우리 할아버지와 53명을 지켜줘서. 바람이 대답하듯 나무를 흔들었다. 그날 민호는 손녀 서연을 데리고 재단에 갔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좋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70년 전 흥남이라는 곳에서 민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53명의 이야기를, 전쟁과 피란의 이야기를, 약속과 기다림의 이야기를.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와, 그래서 할아버지가 금괴를 다 돌려준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었거든. 하지만 100억인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약속, 신뢰,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용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옳은 일 할래요. 민호는 손녀를 안아 올렸다. 그래, 내가 자라서도 이 이야기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의 아이들에게도 들려줘라. 약속할게요.
창밖에서 느티나무가 햇빛을 받아 빛났다. 70년의 비밀을 넘어 이제는 영원한 약속의 나무로. 민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진짜로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다.